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아침에 한의원에 잠깐 침 맞으러 토요일 오전마다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종의 송년회 겸 이런 회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자리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왔어요. 그나마 MBC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은 거의 없었고, 그냥 무난한, 근데, 예전에 그냥 몇 년 전에 무슨 프로그램 연말 회식한다고 갔는데 원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지자랑만 하고 그 뒤부터는 참석 안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MBC 라디오에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 우리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그냥 얼굴만 비치려고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왔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때죠. 여러분도 이제 송년은 거의 다 하셨겠지만 한 해 마무리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할 때 판사가 사실 이렇게 피고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수사당국이라든가 경찰, 검찰 이라든가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일종의 이런 얘기들을 말하자면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아쉬움 아니면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간간히 있었지만은 특히 드문 경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법원은 판사는 그 해당 판결의 피고인의 판결에 대해서만 판결 이유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이제 소년 사건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어떤 교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혹시 한 경우도 있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보이스피싱의 행동책을 수사하는데 재판하는데 법원 이례적으로 무죄를 내렸어요. 그리고 무죄를 내린 거는 무죄를 내렸다고 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은 여러 가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 법원 판사가 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죠. 왜 주범 수사를 왜 안 하느냐 이거죠. 대놓고 이제 수사기관 말하자면 경찰 검찰을 비난을 한 거죠. 이 재판은 뭐냐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행동책들이 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에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검은머리 한국인들이죠. 는 한국의 어느 데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콜센터 같은 사업장을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공안들이라든가 필리핀의 어떤 경찰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 그리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일종의 행동본부 같은 경우를 두고 거기에 중간 보스들 걔네들을 또 일종의 하청을 줘갖고 서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따로 있고 훈련해주는 데 따로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급하는 거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돈을
실제로 수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20대 아니면 뭐 저기 취준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부라든가 아니면 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그래서 알바 구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 광고를 한 다음에 모아갖고 돈 받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책들은 이게 돈 수금해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잡아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잡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장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수금해고 인출해갖고 보스부, 그러니까 우두머리 딴 데서 쏴주니까. 그래서 얘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잡은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단히 뭔가 열심히 저기 이 수사를 했고 뭐 성과를 냈냐 이렇게 자랑을 하죠. 이 피의사실 공표는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근데 이거를 재판부에서는 일침을 놓은 거예요. 그 판결문에서 주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행동책만 엄단하는 것으로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사실 예전에도 행동책을 이렇게 처벌할 때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행동책을 처벌을 하고 그렇지만 얘들만 처벌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처벌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들 검찰이나 경찰 얘들 처벌하는 꼰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판사가 서울 동부지법의 형사 2단독의 이형주 부장판사라는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기 방조죠. 중국인 24세, 22세, 그러니까 2명. 얘네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뭐 관광 비자 같은 걸로 관광 비자도 아니죠. 관광 목적으로 와갖고 거기서 인출하고 다니고 송금하고 그리고 한 열 며칠 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 반복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이 조직원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냥 알바생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충 다 알죠. 이게 대충 보이스피싱의 행동책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판사는 그게 맞다. 얘들 처벌하는 게 맞지만은 얘들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고의성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 지시에 따랐다. 물론 다소 분명한 건 이것이 이상하다. 할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어디에 뭐 송금하고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범죄라는 걸 느꼈을 수 있지만은 판사 얘기는 그거예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 사기의 범의, 즉 범죄 행위를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이것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범죄를 행위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했느냐? 조금 알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뭐 모르진 않을 텐데 확실히 의사가 있었냐? 그건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거는 결국은 주범을 잡아야지 얘네들만 잡혀 뭐 하느냐라고 하는 판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추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였다고 하면은 이 이형주 부장판사는 그게 변한 건 아닌데 물론 그 애들도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요렇게 처벌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게 처벌을 계속 해주니까 검찰 경찰이 실제로 주범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성과가 나는 그러니까 작지만 성과가 쌓이는 요런 애들만 피레미들만 계속 잡아오더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주범은 수사할 생각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사의 이 판결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판사의 생각이 맞습니다.
즉 얘들만 죄를 줘서, 그러니까 벌을 줘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다 보니까 경찰 애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얘네들 계속 하면 우리는 이걸로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 경찰, 검찰을 관할하는 행정부 수반이라든가 행정부 쪽에 어떤 일침을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일침을 가고자 하는 수단이 무죄인 거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검찰은 항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 이건 지금 검찰이 되겠죠. 수준이 떨어지고 사실은 일종의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검찰이 해야 될 일인가? 경찰이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수사권의 구조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에요. 그렇지만은 검찰은 범죄 예방 정책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무엇을 수립하고 이러는 것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한테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해서 그 수사의 방향이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 정책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검찰 애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지금 있는 그 부분만 하고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그런데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범죄 예방 정책과 치안 정책 같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수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뭐가 안 맞죠? 그래서 실제로 수사의 주체를 제가 얘기하는, 항상 얘기하는 범죄 수사국이든 아니면 다양한 범죄 수사 부서를 복수로 만들어 두고 그것을 행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큰 형태의 범죄 예방 정책으로 가고, 법무부 사나 검찰은 기소만 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 있는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도 가져도 되지만 오히려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한테 너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애들은 범죄 예방 정책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 그런 거 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의 이런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사구조와 사법구조,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전체적인 범죄 예방 정책의 주도적인 어떤 그룹을 누가 형성할 것이냐. 지금 법무부 범죄 예방국이 있지만은 걔네들이 무슨 범죄 예방에 대한 얘기 합니까? 치안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경찰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고, 이 기존에는 검사를 주도로 한 대검찰, 검찰이 전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니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애초에 그런 범죄 예방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예방에 대한 치안 정책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얘네들은 그건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실은 따먹고 싶은데 힘든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사의 일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은 얘네들 중간책 잡아서 아무 의미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 도구예요. 그냥 인터넷에 가면 이런 알바 많아요. 그래서 돈 준다고 해서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기 걔네들이 뭐 어떤 실제로 이득을 얻는 애들 검은 머리 한국인들인데 그걸 걔네들 잡으려면 범죄 수익 환수법이라든가 범죄 수익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야지 되고, 그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되고 걔네들에 대한 추적 검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정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논리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시면 되고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치안 정책과 연관해 갖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외교부라 이런 거 연관해 갖고 외국에 있는 범죄자를 잡아오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범죄 예방 치안 정책의 차원에서 하는 것 그리고 범죄적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찰이 끼지 않고 치안 당국이 법원한테 직접적으로 범죄 수익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게끔 지금은 중간에 검사들이 딱 껴있기 때문에 뭐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참 애매한데 결국은 이 뉴스원이라든가 이 뉴스원이나 연합뉴스 같은 데에서 이 재판의 판사가 왜 이 판결 내린지에 대한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판결문만 이렇게 두 쪽을 할애해서 소제목을 달아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판사의 이 판결은 대단히 심오한 얘기죠.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런 중간층을 잡는 건 그 효과가 의문이다.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재판부는. 과도한 처벌로 피해자 보호와 사회 방위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의 무지한 자아도취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검찰이 자아도취에 빠졌다는 거예요. 현재의 수사 공판 관행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수사 행정기관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판부의 이 판사 이용주 판사의 깊은 속뜻을 최소한 기자 정도는 알아들어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달랑 그거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노력을 간주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판사가 한 얘기죠. 그럼 판사가 그걸 한 얘기 앞으로 하는데 더 들어가야 되죠. 기자들이 참 무식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고 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례적인 판결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는데 불법 동영상 90만 개를 유통 방조한 웹하드 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양진호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회사에 웹하드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웹하드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의 총괄 업무 관리자예요. 동영상, 게임, 문서 등을 공유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 웹하드 많이 아시죠? 보통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에서 근데 여기서 관리자 권한을 28개를 생성해 갖고 무려 10만 개, 불법 동영상 83만 개. 여러분 이제 헤비 업로더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줘갖고 아주 불법적인 거 그것이 대충 이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거 스노우 필름 같은 아주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물을 만들어 갖고 올리게 하는 거죠. 방조하는 거.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조장한 다음에 걔는 거기에다가 일종의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관리자 놈이 주범인 거죠. 그리고 이 관리자 놈이 혼자 먹었을까? 아니죠. 양진호 같은 실질의 이 이득을 얻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진호 같은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사람, 이 중간에 있는 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분명히 이걸 알고서도 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판사도 이것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재 법상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관이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아동 스노우 필름 같은 경우로 했는데 미국 같으면 종신형이에요. 다시 햇빛 못 봐요. 근데 기껏 1년 6개월 집행유예. 그것도 형량이 높다고 또 항소, 상고한 상태예요. 얘도 똑같죠. 근데 우리나라 성범죄 천국이죠. 디지털 성범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없다고 해서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사라고 해야 되는 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부가 그거를, 사법부는 일종의 사법 독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판사처럼 그렇게 요구는 이렇게 그런 판결로서 요구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법무부 범죄예방국이라든가 행정부 내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은 대부분 어디에 걸려 있느냐? 국회 법사위에 걸려 있고, 그거를 하는 놈들이 주로 이제 변호사 놈들, 그리고 뭐 법무부의 그런 범죄 예방을 하는, 그죠?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 왜?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걸 거의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겨우 그냥 조금 찔끔찔끔 막. 생각해보세요. 국회 법사위의 그 법사위원장 보세요. 여상규라는 사람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소위 법사위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들 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어떤 이 안전한 사회로 가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법무부가 이런 것을 알아서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기준을 만들어 갖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심시키는 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즉 범죄를 수사하고 치안 정책을 만드는 쪽이 거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가 되니까 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앞에서 말한 맥락과 동일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에 왜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아? 법사위에 3분의 1 이하로 줄여버려야 된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 지겹다. 걔네들은 자꾸 심사한다고 해서 다 물고 늘어진다. 자꾸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 전문가들 몇만 갖다 놓으면 자꾸 심사 쉽게 할 수 있어요. 걔네들 무슨 법사위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뭐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상원 노릇하는 거죠. 그냥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만 하면 돼. 상원 노릇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잖아요. 변호사들은. 그러면은 적어도 법사위에는 이해 당사자를 3분의 1로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직에서 아니면 최소한 몇 년 이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둬야지 지금 이 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성범죄에 관련된 법을 바꾸려고 해도 가장 물그늘어지는 애들이 법률하는 애들이에요. 특히 변호사, 특히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법적 안정성 그 꼴값 떨고 떠들어대지만 무슨 하등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갖고 이 사회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토안보부 수사관에 공조해갖고 아동 성범죄 스노우 필름 수사할 때 얼마나 소위 세계적으로 쪽팔린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성범죄 천국이다. 디지털 성범죄 천국이다는 걸 광고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웹사이트 총괄을 하면서 이 막대한 양의 불법 성범죄물을 유통시키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그런 범죄자를 달랑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건 처벌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이걸 얻은 게 막대한 이득 있잖아요. 그럼 얘들한테 당연하게도 민사적 소송이 들어가서 이 범죄 수익을 다 몰수할 수 있게, 추징할 수 있게 하고, 또 개개의 그 피해자들이 이 개인한테 집단 소송을 걸 수 있게끔, 많이 이 인터넷 웹하드업체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죠. 근데 지금 꼴이 뭡니까? 또 어디 가서 똑같은 인터넷에 인터넷 열어보세요. 이런 불법 음남 디지털 성범죄물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이건 빨리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그 걸림돌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법률가들이죠. 지들 밥그릇 때문에 사회의 이 불안,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은 지들은 안 하나 보죠. 지금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82년생 여성분의 주민등록번호는 87땡땡땡땡. 이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죠. 뒤에 7자리의 첫 번째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성별을 구분하죠. 뒤에 4자리는 지역을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적인 형태의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걸 인식할 수, 근데 인식을 못하게 해야죠. 그것까지는 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럼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왜 구분을 했냐? 성별 코드도 없어요. 그리고 생년월일 코드가 왜 필요했냐?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꼭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시민사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년월일과 성별 부분에 대해서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편안이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하는 거죠. 보수정당의 뭐 최고위원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은 이게 뭐 간첩 잡는 거는데 진짜 무식하고 무지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도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네. 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뭡니까? 박정희 시대에 국민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처럼 이 생년월일과 성별, 뭐 지역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뭐 이 개목걸이 달고 다니는 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작위적인 수를 가진 형태의 그 이른바 미국식으로 사회보장번호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하면은 일부. 지금 이제 데이터 3법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그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상업기관에 의해서 쓰여질, 지금 통과되면 그렇게 되죠.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연동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하죠. 사망 당일까지 물고문을 한 10대들 최고 20년 사회 격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6월 9일 날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4명이 19살짜리 범죄자 놈들이 피해자를 2시간 그 넘게 때려갖고 죽였습니다. 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불쌍한 아이죠. 2시간, 그것도 이제 거의 2달 넘게 불러도 때렸어갖고 온몸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집단 심리죠. 학대하고, 즉 자신의들의 어떤 그 오락을 이 가장 약한 존재한테 투영한 거거든요. 일종의 오락살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미살인, 유흥살인.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 몰라요. 무식해요. 왜 이런 무슨 심정 메커니즘이에요? 저도 집단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나타난다고 정도까지만 알지 실제로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 연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처벌은 처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 사회는 이런 거에 취약해요. 누구도 우리의 어떤 아이들이 누구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집단 일종의 이지매,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그 집단 괴롭힘의 정도가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그러니까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과 연관이 되겠지만은 좀 더 세밀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런 경우 실제로 이전 살인이라든가 가학적 범죄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정확히 따져갖고 소년법 적용을 예외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쉬운 방법으로 나이에 따라 소년법 적용을 하니까 이런 꼴이 나타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얘들 19살짜리가 이제 대략 한 15년, 20년 봤거든요. 한 30살이면 나옵니다. 한 10년 살 겁니다. 그리고도 얘네들 이 머릿속을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밖에 더 되겠습니다. 똑같은 짓 해도. 애들이 한 행동, 아주 과학적인 행동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야 될 범죄예방국이나 교정국에서는 실제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소년원에서 지금 소년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와서 다시 범죄하는 애들 많습니다. 물론 교화되는 애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범죄자가 얼마나 교화되는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사회가 안전해지려면요, 더럽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처벌할 건 처벌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동시에 같이 하고 병행돼야 되죠. 그걸 또 전담에 맡을 수 있는 검사들 같이, 아니면 지금의 법무부처럼 하등 쓸모없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이걸 맡아야 돼. 제가 어제 무슨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태스크포스의 부실한 점 이런 거를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매일 받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큰 재해가 벌어지면 TV에 많이 나오죠. 중앙 재난안전
본부 같은 게 만들어져 갖고 국무총리 장관들 쫙 도열해 갖고 막 보고하고 막 노란색 이 재난복 입고 막 꼴값 떨잖아요. 공무원들 꼴값 떨죠. 왜 꼴값 떠냐면 하등 쓸모없는 겁니다. 왜? 일 다 일일이 보고하고 막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미국의 9.11 사태 때 그래서 이 트윈타워가 무역센터가 붕괴된 다음에 그걸 수습한 게 누군지 아시죠? 뉴욕에 있는 서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보고에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뭘 시켜서 또도둑 내려오면 되죠. 밑에는 권한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권한을 안 주니까 뭘 하지 다 그냥 뭐 왕자왕하다가 말아요. 그러다 대부분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 자발적인 사람들로 해갖고 뭘 해요. 주도해갖고 공무원들은 다 등신이 돼버려요. 세월호 참사 때 보세요. 오히려 막지나 않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높은 놈들 한 번 온다고 하면 일일이 다 보고하고 쌩 난리치고 지랄하고 막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실제로 부상자를 호송해야 될 헬기를 높은 놈들 의존한다고 지랄을들 하잖아요. 그런 게 재난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난이 벌어지면요, 절대 높은 놈들 못 가게 해야 되죠. 거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방서장 아니면 거기에 있는 군수 아니면 군수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재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걔가 주도가 돼갖고 우리는 근데 이게 다 계급제로 돼갖고 말단에 있는 실무자한테 권한을 주길 싫어해요. 다들 보고받기도 하고 야야 뭐 가져와봐 결제판들 쌩 지랄 난리 그냥 확 찢어버려야 되는 그런 새끼들은. 근데 가장 이런 문제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그 수습을 가로막는 존재들이 와갖고 행세하고 목에 힘주고 하는 공무원들 그런 애들 보고서 만드느냐고 죽어나요. 그리고 그게 또 일상화됐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일 터져갖고 지금 난리난데 지진이 벌어지고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금 불이 나갖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그걸 지휘하는 관리자한테 권한을 주고 걔네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국회 입법조사체 재난안전관리처 때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거기 문제적인 중복됐다. 시스템이 중복됐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그 밑에 있는. 그게 급수가 상관없어요. 9급 공무원이든 8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소방서장이든 소방 진압대장이든 걔네들한테 지휘권을 주고 자원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죠. 우리는 대우도 안 해주고 또 그냥 그런 자리를 그냥 잠깐 스쳐가는 승진을 잠깐 하는 코스로 잠깐 탁 튀고 땅대 가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나마 있는 전문가들은 그냥 찬밥 취급받고 흔히 말하는 승진과 임금의 차별을 받아갖고 경찰이나 소방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팀장급이라든가 경력 있고 능력 있는 팀장급 제일 빠릿빠릿하죠. 그런 실제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실제로 뭐가 하냐면 권한을 안 주고 애당 보고서 올리려고 지랄나고 이런 거죠. 이런 꼴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네요. 이경백이라고 있습니다. 이경백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룸사롱 황제라고 하는 놈입니다.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재산이 3천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 뭐 5천억이라는 얘기가 있고 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서울 경찰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걔가 룸사롱 하는 그 근처에 그 관할 경찰서에 걔 돈 안 먹어본 팀장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로 그 정도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강남 어디에 룸사롱이 걔가 하는 게 몇 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수십 개. 연관된 거 그 이상. 그럼 거기 담당하는 뭐 지구대 경찰 뭐 생활질서에 뭐 켜켜이 돈 봉투 주고 계속 때 되면 계속 절대 얘가 하는 룸사롱은 단속이 되지도 않고 단속이 돼도 형식적으로 그 유명한 이경백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경백한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준 전직 경찰관이 7년 도피 끝에 잡혔어요. 재판 넘겨졌어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서울 강남소재 이용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돈을 매달 500만 원씩 15회에서 7,500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 중요한 간부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구대 어디 뭐 생활지석이 어디에 무슨 뭐 그런 대충 그 정도 급일 겁니다. 큰 뭐 매달 500만 원씩 받았어. 경찰 월급 대충 뭐 경관급이라도 500만 원 안 됩니다. 500만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것저것 합치면 뭐 조금 근데 그래도 500만 원 안 돼요. 300은 될까? 400? 근데 매달 500만 원을 주니까 눈이 돌아가죠. 이거 얘한테만 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가 뭐라고? 그죠? 2012년 3월에 이 경찰은 뭔가 느낌 이상하니까 사표 내고 튀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범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돈을 받은. 전부 그 징역금 받았어요. 한참 뒤에 이제 도피 생활 끝에 잡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명이 넘는 경찰관과 이제 통화를 하고 유착 관계가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규모는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7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안 잡은 걸 걸까요? 못 잡은 걸 걸까요? 7년을 도망 다닐 수 있나? 한 번 달 수 있죠. 어디 잡으러 온다는 걸 알면은. 그만큼 이 도망 다닌 경찰이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경백이 돈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닝썬 사건에서도 경찰이 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뭐 한다고 그래 제가 웃기는 소리라고 했죠. 절대 안 된다의 한 표. 그렇죠? 버닝썬 수사 제대로 됐습니까? 지금 버닝썬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경찰은 그렇다 쳐도 검찰은 또 왜 손을 안 대고 있죠? 해도 이게 되는 건가? 애매하죠? 소위 말하는 강남의 술집, 클럽, 수사, 지금의 경찰,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 답변 아시죠? 100%안 된다의 한 표. 그죠?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경찰에 총경 이상급 또는 다 서표 받아야 되고
지금의 검찰의 부장검사급 이상들을 일괄적으로 사표받고 어쨌든 선별적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우리나라에 그나마 무엇인가가 될 거라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다 뭐 유튜브에 듣는 경찰들 뭐 혹시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싫어하죠. 싫어요. 뭐 지들 싫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듣지 말아요. 누구 말대로. 싫으면 안 듣는 거지. 왜? 김학의 사건의 그 피해자분이 또 고소를 했어요. 또 고소한다는 게 말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 정확히 말하면 앞서 고소한 것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정확히는 검찰이죠. 조사를 한 번 하고 말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은 여러 개 제가 생각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000개 구분하면 500개 정도 된다. 수사기관들이 서로 지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해야죠. 그리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권을 뺏어서 기소권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서로 잡아먹다 못해 이제 지쳐갖고 서로가 협력하고 그 협력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협잡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으로 대학교 단톡방 성희롱은 왜 끊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대학교 단톡방에 성희롱이 왜 끼러지 않는가를 모르죠. 실제로 연구를 해봐야죠. 그죠? 이것은 사이버 상의 헤이트 스피치, 증오 범죄, 그리고 일종의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니면 합의, 사회적 합의, 처벌과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는 한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또 논란이 확대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왜? 단톡방에서 자기 과의 여자하고들이 에 대해서 성적으로 희롱했다. 이게 표현의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진일보된 인식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정도 규제 그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데 대한 치열한 토론과 규범 확립을 통해서 돼야 돼요. 지금처럼 방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좀 길게 50분까지 했네요. 이것저것 뭐 토요일 오전이고 해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